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현재의 우러 사태를 부른 과거의 그 원인이 되었던 이야기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시려면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관련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은 과거의 일에 대한 이야기이니 일단 과거형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쨌건 푸프는 러시아의 정당한 전략적 이익이 다시 존중되어야 하며 러시아가 세계 문제 관리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사실상의 거부권을 곧 회복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독트린은 2008년 조지아 사건 이후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쪽에서 러시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러시아 제국은 수많은 러시아와 터키 전쟁 중에 이 경로를 터키와의 완충지대로 사용했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험준한 산악 지역인 코카서스였는데 이곳이라면 나토가 어떠한 옵션을 고려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험난하여 모든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 그 험준한 산을 뚫고 통과한다면 그들은 모스크바에서 약 1500km 떨어진 지점에 도달할 것이었고 게다가 그곳은 평탄하고 탁 트인 지형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오는 공격자들보다 좋은 날씨 같은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카서스 남부의 국가들이 반러시아 연합을 결성하고 미국이 북코카서스의 봉기를 지지한다면 러시아가 믿고 있었던 그 단단한 장벽은 그만 무너질 것이었고 북쪽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지리적인 위치와 함께 조지아와 미국의 동맹을 바탕으로 형성된 남부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진 조지아와 결국 2008년 전쟁을 벌이면서 북코카서스 지역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 이슬람 세계에서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미국의 힘의 한계를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남쪽의 장기적인 위협이 아직까지 모두 제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매우 성공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서부 전력과 남부 전력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쪽에서는 그 전력의 일부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그 문제가 발전하도록 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는 대규모의 병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위협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당시에 워싱턴과의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암묵적인 합의는 곧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부에 친러 반군이 있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주요한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러한 점은 단지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에 불과했지만 당시에만 해도 러시아 그리고 미국도 서로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각자는 완충지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벨라루스인데 러시아는 완충장치의 또 다른 부분으로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벨라루스는 모스크바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서쪽의 폴란드는 러시아에 상당히 적대적이며 일부 미군마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벨라루스를 러시아의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한 러시아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열렸던 벨라루스 선거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은 심각한 반대에 직면한 상태에 놓였던 오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러한 상태는 벨라루스에서 컬러 혁명을 시작하려는 시아의 또 다른 시도가 있었습니다. 시아의 시도가 만일 벨라루스에서 성공을 했다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루카센코를 지지했고 결국 그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는 1994년부터 벨라루스 국가의 원수였으며 이전의 5번의 선거에서 그에 대한 심각한 도전자가 없었습니다.
2021년 9월 23일 벨라루스 국영 언론은 비공개로 열린 간단한 행사를 통해 루카셴코가 또다시 5년의 임기로 취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EU는 그 선거의 정당성을 거부했고 새로운 선거를 요구했으며 서구의 표준 전술인 탄압과 폭력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전력적인 기피는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했으며 그 중요성은 러시아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은 유라시아 통합의 핵심 허브 중 하나에 대한 매우 심각한 공격과 함께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단안보 조약기구 정상들이 카자흐스탄을 논의하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장이었던 니콜라이 파르투셰프는 푸프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모든 보안 및 정보기관의 수장이었으며 실제로 매우 강력한 사람이었고 미국의 시아와 미 6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관한 대가였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러시아는 무려 2,000명이 넘는 스파이를 체포하고 많은 음모들을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의 적들의 음모와 계획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푸프는 서방이 중앙아시아 전역에 하이브리드 전쟁의 물결을 일으키려고 궁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지크 정치학자 파르비즈 몰로 야노프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북부 아프가니스탄의 황무지를 배회하는 제국의 기계로 전락한 살라피 지하디 세력의 무장에 대해서 폭로한 소수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호라산 또는 투르크메니스탄 국경 근처에서 재구성된 IS의 대부분이었고 그들 중 일부는 정식으로 키르기스탄으로 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국경을 넘어 알마티에 나타나는 건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르투셰프와 그의 팀은 제국이 카불에서 퇴학한 이후에 이 지하드 예비군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스탄 사이에 대략 7,500km 길이의 국경을 따라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것을 알아낼 수 있었고 그것은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2021년 말 타지키스탄의 210 러시아 군사기지에서 실시되었던 기록적인 수의 준비 훈련이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12월 키르기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일어난 또 다른 쿠데타가 은밀하게 저지된 일도 버젓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계속 벌어졌던 걸까요? 이번 영상은 어떤 내용이든 항상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싸우니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분석에 따른 시나리오일 뿐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여러분 각자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봐주시는 분도 얼마 없으니 다음에 언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